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황성우 교수입니다. 러시아와 우리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과연 언제 우리는 러시아 사람과 처음 만났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조선과 러시아 극동에서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23년인데 한참 전 이야기죠. 1654년으로 한번 시계추를 돌려보겠습니다. 1654년에요, 우리나라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를 공식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첫 만남이라고 합니다. 왜 만났을까요? 아마 분명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선정벌이라고 해요. 나선정벌. 들어보셨죠? 그렇죠. 구사 시간에 다 배웠던 거죠. 그리고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654년, 1658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을까? 자, 어떤 용어냐면요, 대비달자라는 용어입니다. 대비달자요?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대비, 코가 크다라는 의미에, 달자, 몽골계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합쳐진 용어로 대비달자입니다. 그럼 러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코 큰 오랑캐 놈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또 이거를 또 알고 계시네요. 대두인, 머리 큰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 큰 사람들, 그러면 머리 큰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자, 진짜 머리가 컸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컸을 듯 합니다. 많은 실제로 머리가 컸던 것도 있겠지만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사들이 말하자고 하면 우리 지금의 철모, 군모, 이 모자를 쓴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이 전립, 그거를 써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커 보였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대두인이라고, 머리 큰 놈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다? 1654년, 1658년 나선정벌 때 처음 만났다.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그 뒤에요, 좀 우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과 만났던 이야기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요, 1863년이다, 64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보면 63년에 넘어간 것 같아요. 10가구가 넘는 가족들이 모여서 두만강을 지나서 연해주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64년이 공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간에는 63년에 넘어간 건 사실인데 러시아 관청에 기록으로 남겨진 건 64년 2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64년이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연도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조선의 비루한 조국의 현실을 마주 앉기 힘들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외지에 이국 땅에 가서 농사짓던 우리의 선조들이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조선왕조실록에서 또 나옵니다. 공식적인 1863년, 64년 이전에도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월경을 해서 두만강을 넘어 경계를 넘어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러시아와 우리가 국경을 맞닿은 것은 1860년 국경조약,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입니다. 그전에는 국경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찾아서 연해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계절 노동자였었죠.
탐관오래를 피하기 위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요 그들을 그리 탐탁지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조선왕조실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또 만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들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1654년 즉 17세기 중반의 이야기 또는 19세기 후반의 이야기 통해서 결국 조선과 제정러시아는 통상조약을 즉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서 한국과 소련이 국교를 수립하기도 하지만요. 그 이전에 이미 조선과 제정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그런 사례를 남겼죠. 그때는 수호통상조약을 맺는 것이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1884년 7월 달에 윤 5월 15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로 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의 그 역사가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만남의 역사는 언제서부터라 하고요? 공식적인 만남? 네, 나선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1860년 이후에 연해주로 이동해서 농사를 짓던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들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조선과 제정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수교를 하는 조로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그냥 다른 이야기 한번 할까요? 한 분의 학자가 주장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3세기 중반에 즉 말하자고 하면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즉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기에 고려의 왕자 2명이 몽골 제국의 수도 지금의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카라코금에 가서 모스크바의 공우들 즉 러시아의 공우들을 만났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선 정벌을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만난 공식적인 연도다,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국사 시간에 배웠던 파편적인 그 기억들, 그것들이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또 질문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 땅으로, 즉 동쪽으로 이렇게 진출했습니까? 유럽적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에만 있었던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동쪽으로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러시아는요 16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랄산맥 서쪽에 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81년 즉 16세기 후반 무렵에 우랄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진격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그냥 동쪽으로 움직였다, 동진했다라고 좀 다소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로 러시아 사람들이 동쪽으로 간 이유가 상업적인 목적,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검은 담비를 잡기 위해서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라는 욕심, 야욕보다는 상업적인 목적, 당시 러시아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피라고 하는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1581년에 출발했었던, 즉 우랄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출발했던 러시아 사람들이 1649년에 태평양 연안,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오호츠크의 근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태평양이 나오기 전까지 동쪽으로 동쪽으로 움직인 것이죠. 진출을 한 겁니다. 모피를 구하러. 약 70년 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빠르게 진출했을까? 중간에 저항은 없었을까? 거의 없었습니다. 우랄산맥을 넘었을 때 시비리 항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요. 무난하게 그냥 전진했다 또는 그냥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2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끔씩 사람들도 만났죠. 근데 재미나는 거는요, 그 사람들과 상당히 빠르게 친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많이 낸다면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세금만 낸다면 보호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검은 담비. 모피를 사용할 수 있는 검은 담비를 세금으로만 낸다라고 하면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니 토착민들이 굳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저항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빠르게 약 70년 만에 우랄 산맥을 넘어서요, 저기 어디까지?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한 겁니다. 키로수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랄 산맥서부터 태평양 연안까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길이로 이야기하면서 대충 마무리를 해볼게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요, 블라디보스톡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횡단철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스크바에서 다시 상페테르부르크도 갈 수 있고요, 유럽으로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블라디보스톡서부터 모스크바까지, 모스크바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과 끝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9288, 92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가자, 뭐 이런 식의 9288 외우기 쉽죠. 9288km입니다. 10,000km가 좀 안 되긴 하지만 10,000km의 거리를 옛날에 약 70년 만에 도달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항이 없이. 왜 그랬느냐? 저항할 이유가 없었다. 토착민과의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까지 도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는 겁니다. 위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험준한 지형이 있어요. 인간의 발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인간의 손도 닿지 않았지만 팔이 닿지 않는 그런 화산지대를 통과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 내려가니 누구를 만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나라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랑 한판 붙고요, 청나라 쪽에서 센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우리는 그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왜? 정묘호란도 있었죠. 병자호란 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지만 속국 아닌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병을 요청했었을 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군과 연합해서 러시아 사람과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네,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되셨죠? 변급 장군도 나오고 신유 장군도 나오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러시아 사람들, 우리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은요, 그리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마 이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러시아 사람들을 우리가 좀 두려워했는지 또는 무서워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중국 사람이요,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했었던 황준원이라는 사람이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러시아에 대한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방어책으로 일본하고도 친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그래야만 조선은 러시아의 어떤 침략을 막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쓴 책인 거죠. 그러니까 다소 러시아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우리의 이제 그 지식인들이 많이 읽었다는 거죠. 비단 일반화시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러시아와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많이 했어요. 특히 과거에 말씀드렸던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웠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요, 좋은 일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우리와 러시아는 국경을 맞닿게 됐습니다.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됐죠. 그 다음서부터 러시아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요, 많이들 유인했어요. 와달라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요, 러시아가
땅을 건설하기로는 인력도 부족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즉 조선 사람들에게 와서 땅을 경작하게끔, 그러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땅도 주겠다라고 하는 유인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63년에 본격적으로 1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세금 면제 정책을 취하면서 그 유인책으로서, 즉 이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러시아가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겁니다.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비루한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타파하고자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조약이 있었으면 훨씬 더 유용했었을 텐데, 먼 옛날에도 19세기에도요 조선과 러시아가 수호통상제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런 협정을 맺었는데요. 전염병 상호 통보조약, 즉 말하자면 각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건 아니면 조선이건 간에 지역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우리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통보해 주자.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우리 서로 통보하자라는 협정을 맺었어요. 그거는 조로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기 2년 전에 이미 전염병 공동 대처 협정이 체결됐던 겁니다. 이거는 지방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국사청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경흥 지역, 우수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조선과 러시아 간에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말하자면 물품이 거래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연해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위해서 신선한 야채나 고기나 물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터가 만들어진 거죠. 나중에는요, 육로통상장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도 체결이 돼요. 국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빌린 차관을 빨리 갚아야만 일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고종이요, 러시아의 힘을 빌어가지고 일본으로 빌린 차관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 갚는 방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한국과 러시아 은행, 즉 조로은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제가 한러은행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한러은행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 한러은행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에게 빌린 차관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좀 협력하려고 하는, 즉 말하자면 조선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 19세기에. 네,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었던 한국과 러시아 관계, 지금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네, 우리 관계는, 조선과 러시아의 그 돈독했던 관계는 왜 무너졌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러일 전쟁 때문이에요.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조로 수호통상조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한일 의정서 얘기 나오고요. 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짐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일본에 동무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식적으로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먼 이후에 우리나라와 당시 소련이 다시 수교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한소 수교입니다. 1990년 9월 30일 날 만들어진. 그거는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한국의 북방 정책의 교집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재미난 거는요, 88년 9월 17일이 88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저는 안 잊어버려요. 왜 안 잊어버리냐면, 그 개막식이 중요한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 개막식 바로 전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요, 크라스나야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경제 교류를 하고 싶다, 한국과 아주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다가서죠. 그게 크라스나야르스크 선언입니다. 그게 개막식 바로 전날이에요. 1988년 9월 16일. 그래서 제가 그 날짜도 기억할 겸 개막식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과 소련이 관계가 급진전돼서요. 90년 9월 30일 날 역사적인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30년이 지났어요. 정확히는 33년. 33년이 아니라 만 33년이 아니네. 9월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이 30년 동안 한소 관계, 한러 관계는 어땠느냐? 좋은 일도 많았고요.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요. 한러 관계 30년을 맞아갖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요.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요.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아닌 2021년에나 각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요. 그래서 상호 방문의 해, 교류의 해를 만들자. 그래서 지정을 해가지고 서로 한번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지만 코로나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작년 2022년 2월 24일 날 이후로 전쟁이 터지니까 또 한러 관계는 급냉각했죠. 그래서 당분간 한러 관계는 새롭게 도약하긴, 재시작하긴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식적인 마스코트라든가 또는 기념 엠블럼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러 수교 20년 엠블럼이라든가 또는 30년 해서 상호 교류의 해 선포하는 행사, 양국 외교부 장관들이 등장을 해서요. 행사들 사진들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새롭게 재출발하기는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 굉장히 중요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쟁의 와중에 앞서선 또 코로나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제가 도표 하나 또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양, 즉 무게감을 한번 보여주는 그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약 10번째 정도 되는 교역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2021년까지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22년 전쟁 이후에는 이제 급감을 했고요. 그거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21년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통계를 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러시아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힘 있는 주권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하면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중국과 대만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일부분 좀 동의를 하는데요. 군사안보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또 경제 쪽으로는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즉 어느 한쪽에 휩쓸린 대외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균형점을 유지를 해서 미국이나 중국과 또는 일본과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할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교훈을요. 저는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19세기의 서세동점의 시기 때 우리는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의 국력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세계 10대 국가의 수준의 주권력 또 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는 19세기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지만 4대 강국에 대해서 러시아만 제가 강조하는 건 꼭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4대 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끈을 놓지 않고 외교 관계를 유지해서 발전하는데 원동력, 친구로서 삼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조선과 러시아 국경에서 만나다라는 주제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